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한낮에는 보통 7, 8월에 겪을 법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서울의 기온이 33.1도까지 올랐고요. 6월 12일 기준 평년 기온보다 무려 5도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철에 특히 야외나 고온에서 일하는 건설업이나 농립축산업, 또 물류업 같은 고위험 사업장 노동자들의 사업재해 위험이 걱정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그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요.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인 물, 바람 및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 5대 기본 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23일부터는 본격 감독 체계로 전환되고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폭염의 수위가 높아진 만큼 이 기본 수칙들 잘 지켜서 올여름 산재 사고를 잘 예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이른 폭염과 이른 장마까지 찾아왔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오늘 밤부터 물폭탄이 언급될 정도로 많은 비가 온다는데요. 모쪼록 큰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라면값 2,000원과 식품 물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월간 세금 시간에는 6월 해외금융 계좌 신고 제도의 달을 맞아서 해외금융 투자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지난 5년간 여름철에 이 가전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인 접촉 불량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요. 전력 소모가 많아서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먼지와 습기에 취약해서 주변을 깨끗이 치우고 안전 점검한 후에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과연 이 가전제품 무엇일까요? 이제 이 제품이 없는 여름 정말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자 주시면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 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라면 한 봉지 2,000원 시대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한 질문이 화제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라면 한 봉지 2,000원 시대 관련 내용부터 확인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특히 회의를 시작하면서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맥주랄지 라면 등 저희가 눌러놨던 것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네.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으니 여러 요인이 있을 것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럼 월급 빼고는 안 오르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온 지도 참 오랜데요. 물가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올해 들어서 소비자 물가는 매년 전년 동월 대비 2%대 상승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한국은행이 2%를 물가 상승 목표치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생활 물가입니다. 이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서 전체 소비자 물가는 2월에 2%, 3월에 2.1%, 4월에 2.1% 상승을 기록을 했고 5월에는 1.9% 올랐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 내에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인 생활 물가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에 2.6%, 2.4%, 2.4%, 2.3% 이렇게 올랐거든요.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도드라진 항목은 축산물 6.2%, 가공식품 4.1%, 개인 서비스 3.2%, 전기, 가스, 수도 3.1%였습니다. 네. 한국은행과 정부는 전체적으로 물가를 선방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서민들은 살림살이가 굉장히 팍팍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인식에 따라서 대통령은 물가 문제를 거론을 한 거고요. 기획재정부는 12일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재개 등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럼 그 물가 회의에서 라면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요? 이번 회의에서는 물가 전반을 점검했고 라면을 특정해서 논의하지는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서 상반기 가격 인상 배경 등을 공유한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주요 식품 업체들은 잇따라 라면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 라면은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국민 식생활과 직결된 상징 품목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물가 문제를 언급할 때 자주 거론이 됩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경제부총리가 라면값 인하를 언급하자 일부 업체는 반나절 만에 인하 검토에 나선 적도 있는데요. 이번에도 정부가 업계의 가격 인하를 권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업계는 원부자재 수입 의존도, 고환율, 인건비 상승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가격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라면값 문제는 대통령의 질문에서부터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직후에 제가 직접 대형마트 라면 코너를 찾아가서 네. 라면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가격을 점검해 봤는데요. 라면의 메이저 3사라고 불리는 농심, 오뚜기, 삼양의 봉지 라면 중 개당 2,000원이 넘는 것은 농심 생생우동 봉지 2,010원에 팔리고 있었고요. 이것뿐이었습니다. 봉지라면 중에 국내 판매 1, 2위를 다투는 신라면은 개당 830원, 진라면 매운맛은 개당 79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2,000원에 한참 못 미치는데요. 네. 다만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는 할인 제품 가운데 더미식 초계국수 이런 고급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2,000원이 넘고 있습니다. 얼마죠? 더미식 초계국수는 두 개 들이 제품이 5,980원에 팔리고 안동국시 두 개 들이는 9,800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00원 거의 한 5,000원에 팔린 제품도 있긴 하죠. 네, 그러네요. 그런데 용기면으로 눈을 돌려보면 2,000원 안팎의 제품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할인의 멕시칸 양념치킨 볶음면이 2,20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요. 오뚜기 진짬뽕 큰 컵은 1,980원으로 아슬아슬하게 2,000원을 밑돌고 있었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그 봉지 라면은 개당 2,000원 넘는 건 거의 없네요. 그런데 네. 대통령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대통령 발언이 나오기 하루 이틀 전에 라면값과 관련된 언론 보도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아마 그런 보도들을 보고 반응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언론 보도 때문이 아니더라도 식품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고 우선순위를 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8일 오후 이젠 라면 한 개에 2,000원 시대, 계란, 돼지고기, 밥상 물가 줄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에 발행을 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를 풀어 넣어 먹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로 식품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국민 반찬으로 불리는 달걀도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밥상 물가의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가공식품과 농산물 등 식재료 가격 상승이 가파르다는 내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열거된 사례 중에서 2,000원이 넘는 라면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업체들의 도미노 가격 인상으로 2,000원을 넘는 라면 제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농심은 탄핵 전국인 지난 3월 라면 업계에서 가장 먼저 라면, 스낵 17종 가격을 평균 7.2% 인상했다. 오뚜기도 지난 3월 27개 라면 중 16개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7.5% 올렸다. 진짬뽕 대컵, 열튀김 우동 대컵, 열치즈라면 대컵, 열광 라볶이, 짜슐랭 대컵, 마슐랭 마라탕은 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목에서 라면 한 개 2,000원 시대라고 붙여놔서 더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봉지라면은 고급화 전략을 사용하는 극소수 제품을 빼면 2,000원이 아니고 1,000원 이하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 하나 더 짚어보면요. 디지털 타임스는 서민 한 끼 라면은 옛말. 한 봉에 2,000원 이상 수두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라면 물가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엔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중앙일보보다 7시간 앞서서 발행된 이 보도는 일단 제목부터 틀렸고요. 네. 한 봉에 2,000원 이상인 라면은 수두룩이 아니고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기사 본문에서 디지털타임스는 한 봉에 2,000원이 넘는 제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적었지만 기사에서는 이 문장에 부합하는 사례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있긴 있어요. 라면 제조사인 농심은 최근 용기면과 봉지면 약 20종의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농심의 라면 제품 가운데 가격이 2,000원에 육박하는 제품은 1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힐 뿐입니다. 편의점 기준으로 신라면 대컵은 1,500원으로 100원 올랐고 신라면 겉면 대컵은 200원 올라 최근 1,800원이 됐다. 신라면 툼바, 신라면 블랙, 신라면 더 레드 용기면도 1,800원이다라고 적어놓았는데요. 2,000원이 넘은 게 아니고 2,000원에 가깝게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문화일보는 이 연합뉴스의 사진 기사를 받았으면서 사진 설명에 올해 2단 가격 인상으로 한 봉지당 2,000원대에 오른 라면들이 늘어난 가운데 8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진열대에 놓인 라면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봉지당 2,000원대에 오른 라면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사실 왜곡이거나 부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한 거죠.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가공식품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가공식품 물가는 4월과 5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올랐는데요. 이 최근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건 사실입니다. 이 생활 물가가 논란이 될 때마다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 물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식품업계는 정권 교체기를 맞이하거나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정부 입장에서는 생활물가 인상을 막아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기업을 압박하고요. 기업에서는 정부의 요구를 막무가내로 또 외면을 하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인상폭을 최소화하거나 인상 시기를 미루다가 가격을 올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죠. 네. 가격을 인상할 때도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게 되고 또 한동안 가격을 올리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과도한 인상폭을 가져가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격이 더 커지는 거죠.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물가 문제가 워낙에 얽혀 있는 게 많아서 그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에너지 가격도 오르는데 물건 가격만 안 올리면 그 기업이 존속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근원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데요.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적정선을 넘는 과도한 이윤을 챙기는 건 아닌지 좀 스스로 살펴봐야 되겠고요. 정부도 협조를 요구할 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마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오후에 식품 외식업계
업계 단체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업계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라면 한 개 2,000원 논란과 식품 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일상생활 속에 궁금한 세금 정보와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매달 쉽게 풀어드리는 월간 세금 시간입니다. 네, 지난달에 종합소득세나 양도세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미리 절세를 준비해보고 싶다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에는 5월 종소세 신고와는 별도로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 분들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 달이기도 한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해외 투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텍스센터 김예나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었잖아요. 네. 세금을 신고하고 또 내고 하면은 세상 미리 좀 챙길 걸 그랬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소득을 그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막상 이제 신고할 때 소득이나 비용들은 사실 이미 작년에 확정이 된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절세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 그런 부분이 지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아마 기존에 신고하셨던 분들도 계속 신고를 하셨겠지만 새로이 처음 신고를 하셨거나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난해 좀 금리가 높았던 상황이라서 금융소득 많으신 분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도 하신 분 계실 것 같고 특히 또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도 점점 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 주식이나 이런 데서 이익 보신 분들은 또 양도소득세 처음 신고해봤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국내 주식 시장이 좋아지면서 국내 시장에도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해외 주식은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더라고요. 네. 국내 주식은 돈 벌어도 세금 안 내도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주식도 또 이제 증시가 좀 좋으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상장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제 장내에서 보통 이제 매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실 세금을 내는 그런 과세 대상은 아니고요. 네. 이제 매도했을 때 증권거래세, 요거는 이제 그 매도한 금액에 대해서 0.15%만 부담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국내 주식 거래를 하시더라도 아주 좀 예외적으로 만약에 세법상의 대주주, 이제 한 종목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비상장, 상장이 아닌 그런 거래 하시는 분들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부담을 하시기도 한데요. 또 이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으실 거라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국내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하시는 소액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양도세 부담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네. 해외 주식은 누구나 또 수익에 대해서 양도세 부담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제 주변에도 작년에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미국 주식은 그럼 양도세를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 혹시 거예요? 아나운서님도 해외 주식 관심 네. 매매를 하시나요? 네, 몇 개 갖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세금은 보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파셔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 이제 내는 부분은 맞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면 양도소득세가 순이익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22%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소득세가 20%고요. 거기에 10% 지방소득세를 내니까 이제 20%, 2% 더해서 22% 이렇게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 이제 5월달에 이제 저희는 이제 세무는 좀 5월달이 워낙 신고하고 문의도 많고 그쵸? 그런 시기인데 지인이 얼마 전에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거래하는 그 증권사의 담당자가 15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왔다. 근데 이제 세금 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작년에 그러면 해주식에서
한 900만 원쯤 버셨냐, 순이익이 났냐 이렇게 했더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세금 신고를 한 거라서 그 정도 세금이 나오는 게 맞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아 근데 사실 150만 원 세금이라고 하면 적지 않게 느껴지셨을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9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900만 원에 대한 22%를 내는 건가요? 네, 900만 원이 이제 순이익이라고 하면 여기에 인당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네. 연간 그 해주식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250만 원은 기본공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900만 원에서 250만 원 차감하고 그러면 이제 650만 원에 대해서 22% 이렇게 부담하면 대략 이제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250만 원은 공제가 있는 거고 네. 그럼 220만 원의 수익이 있는 분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연간 250만 원만 이제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도 매도를 하실 때 네. 250만 원 정도는 또 공제를 좀 챙겨 보시는 것도 이게 매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렇군요. 보니까 네네. 저는 근데 네. 아직 매도는 안 하고 계속 사기만 그죠. 하고 있어요. 예.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근데 네. 이제 어떤 특정한 연도에 파셨다 하면 그때는 또 인지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랑 별도라서 네.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금을 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이제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또 이제 내본 경험이 없으실 수 있는데 해외 주식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250만 원 공제를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해야 뭐 예를 되네요. 들면은 내가 굳이 이렇게 꼭 팔지 않고 좀 장기 보유하려고 했다 하는데 네. 뭐 12월 정도 되셔가지고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게 좀 매매를 하면 그 연도에 예를 들면 뭐 250만 원 정도 나오는 수익만큼을 뭐 1,000만 원 하셨는데 한 25% 수익이 났다. 네. 그러면 그 정도 매도를 해놓으면 250만 원의 수익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시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 250만 원은 기본공제 받으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근데 이제 한꺼번에 다 파시게 되면 250만 원 그 해는 받지만 그게 이제 매년 그 정도는 또 한번 챙겨보셔도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럼 네. 환율 좀 고려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게 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그 결제일의 환율을 적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기준 생각하시는 달러일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살 때 팔 때 다 이제 결제일 실제 매수할 때 매도할 때 결제 환율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샀다 뭐 이렇게 네. 가정을 해보면 10주를 400불에 환율이 1,400원일 때 매수를 했었다. 그러다가 만약에 500불에 이제 주식 자체는 좀 오르고 환율은 약간 떨어졌다. 1,350원이다. 이때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매수 시 원화로 계산을 하면 이제 400불에 1,400원 이렇게 10주 이렇게 하면 한 56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팔 때 500불로 이제 주식 기본 단가는 좀 올라갔는데 환율이 1,350원이다. 그러면 500불 1,350원 10주 이렇게 하면 원화로 계산을 하면 저희가 이제 세금을 다 원화로 내게 되니까요. 네. 67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675만 원에서 560만 원 빼면 115만 원 정도가 실제 이제 차익이 되는 거죠. 네네. 네. 네. 그래서 해외 주식은 환율도 고려를 해서 네. 정확하게 세금 내는 이익을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와 해외 주식 모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국내 주식에서 이익을 보고 해외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고 가정한다면 이익 계산을 할 때 서로 상계가 되는 걸까요? 만약에 국내 종목에서 이익이 나고 해외 종목에서 손실 났다고 가정해 보면 일단 낼 세금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은 이제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일단 장내에서 거래하는 상장 주식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네. 수익이 얻어도 일단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은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 대상이지만 손실 봤으니까 어차피 세금이 발생 안 했을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반대다. 국내 주식에서는 손실을 보고 해외 주식에서 이익을 봤다. 이러면 이제 반대 상황에서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되고 국내 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손실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과세 대상이면 이게 상계가 될 텐데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서로 상계가 안 되죠. 그래서 간혹 이게 국내 해외 주식 모두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얼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랑 실제 세금 내는 그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하고 해외 주식에서 얻은 그런 손익은 상계가 안 된다. 물론 국내 주식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정하게 과세 대상 뭐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상계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아나운서님께서도 올해 만약에 혹시 매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연말에 한 하반기쯤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익 난 거랑 손실 난 거랑 이렇게 상계를 서로 해외 주식도 여러 종목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한 11월, 12월쯤 되면 얼마 정도 세금을 낼지 한번 정산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150만 원 세금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지인한테 설명을 하면서 네. 이미 이게 작년 소득으로 확정이 돼서 넘어간 거잖아요. 신고를 그렇죠. 올해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12월에 어떤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미리 얘기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면 12월에는 이익과 손실을 한번 정산을 해보고 네. 절세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실현이 된 이익하고 손실을 이게 같이 상계되는 게 1월에서 12월 연도까지만 서로 상계가 됩니다. 예를 네. 들면 올해 12월에 팔았고 내년 1월에 팔았던 이익이 손실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네. 연도가 다르면 서로 상계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잔고에 보이는 주식은 아직 팔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이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아직 실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판 거랑 서로 상계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250만 원도 조금 챙겨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1,000만 원 이익이 있다. 네. 근데 연말에 가셨을 때 평가 손실인 상태의 어떤 종목이 있으면 그거를 파셔가지고 실현을 하시게 되면 그 이익과 손실이 이렇게 서로 상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1,000만 원 이익을 손실 상계해서 22% 뭐 이렇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면 뭐 기본공제 빼고 한 165만 원 정도 이렇게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꽤 크네요. 네. 역시 투자에는 세금도 꼭 고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6월 들어서 해외 금융계좌가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라는 건 뭔가요? 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뭐 5월 달에 소득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셨을 텐데 이 소득 신고랑은 별도로 계좌 잔액에 대한 신고 자체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해외 금융계좌가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신고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인별로 따져보았을 때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그 합계 잔액이 5억 원이 넘는 경우에 그 해외 계좌 정보에 대해서 다음 연도 6월 달에 이제 신고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 뭐 해외라고 하면 미국, 뭐 싱가포르 여러 국가일 수 있는데요. 네. 해외 계좌를 뭐 5억 이상 보유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 혹시 해외에서 거주를 하셨던 분들이나 또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한국에서 송금을 해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마 주로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성과급을 현금 대신에 뭐 회사 주식으로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스탁 옵션이라든지 뭐 RSU 이런 방식으로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특히 이런 분들은 이제 뭐 만약에 본사가 미국 회사인데 이제 미국 주식 받았다 하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그 계좌를 열어서 그쪽으로 계좌를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식을. 그러면 이제 해외금융 계좌 신고 대상이 되실 수도 있어서 네. 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또 이 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5억이 또 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특히 한번 이런 제도가 있다. 이제 소득세 신고랑 별도로 또 6월 달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앞서 저희가 미국 주식 투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한국에서 국내 증권사나 금융기관에서 만든 계좌에서 미국 주식을 사서 보유한 경우에도
혹시 5억 원이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게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한 신고여서 그냥 단순히 뭐 해외 투자한 뭐 자산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국내 금융사, 증권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내에 있는 금융 계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은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미국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사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다 파악이 가능한 계좌다 보니까 별도의 이런 신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국외에 소재한 그런 해외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말을 하는 거라서 예를 들면 뭐 미국의 JP모건에 계좌가 있다, 홍콩의 HSBC에 계좌가 있다. 이런 경우가 주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다행히 국내 계좌는 괜찮다고 하시니까 부담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혹시 이번 달에 신고하는 대상이 2024년에 보유했던 금융 계좌에 대한 것이면은 네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5억 원에 대한 기준이 일단 중요하겠죠. 그죠?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게 연말 기준으로 5억을 뭐 넘고 안 넘고가 아니라 매월 말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보유했던 잔액에 대해서 2025년 6월 달에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매월 말일, 그러니까 12번이 되겠죠. 1월 말, 2월 말, 3월 말 이렇게 이제 매월 말일에 어느 한 날이라도 5억 원을 넘은 초과한 경우가 있으면 일단 신고 대상이 맞고요. 그래서 해외금융 계좌가 하나가 아니라 또 계좌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모든 금융 계좌에 보유한 그런 자산을 합산해서 일단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뭐 미국 금융기관에 4억 원이 있고 뭐 홍콩 금융기관에 4억 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합산을 해서 8억 원이 되니까 각자는 5억이 안 되더라도 합산해서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12번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원화로 환율 환산을 했을 때 가장 큰 잔액, 최고 잔액을 신고를 실제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해외 금융 계좌가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할 텐데 네. 소득세 신고를 이미 했는데도 다시 계좌 자체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신고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에 5억 원 이상 지난해에 있었고 거기에 이제 소득도 발생하고 그러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별도로 또 6월 달에 신고가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법상 거주자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한국에서 번 돈뿐만 아니라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번 소득들도 다 이제 국내에 결국에는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다 냈다고 해도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신고 제도는 이제 계좌에 대한 신고는 별도의 법적인 의무가 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별도 의무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계좌 같은 경우는 국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파악이 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제 납세자에게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별도 신고를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사실 잔액에 대한 신고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만 하는 거지 별도 세금이 안 나옵니다. 그 세금 자체는 5월 달에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러면 잔액 신고를 잘 챙겨서 하면 되는 거고 추가 세금은 없다는 거네요. 네네. 사실 해외 자산에서 돈을 벌어도 그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낸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5월 달에 이미 냈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해외 금융 계좌에 있더라도 어쨌든 뭐 해외에 있는 계좌에 미국 주식을 팔았다. 이래도 이제 확정 수익이 있으면 지난달에 5월 달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될 거고 네. 이제 250만 원 넘으셨다면 아마 세금도 내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양도소득도 그 팔아서 얻는 매매 차익도 있지만 또 배당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배당 받으시게 되면 배당소득으로 세금을 이제 내게 되시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금에 대해서 미국에서 15% 원전 징수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양도 차익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거래를 하신 경우더라도 이제 5월달에 이렇게 이제 22% 세금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 가상자산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해외 가상자산도 2023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지금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 지갑이라고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갑에 이제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식별 가능한 고유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가상자산도 같이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신고할 때는 어떤 내용들을 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신원에 대한 정보, 계좌 보유자의 성명 그리고 주소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고요. 계좌 번호나 금융회사명 그리고 말씀드린 것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매월 말일에 보였던 잔액 중에 최고 잔액 그 부분을 신고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상이고요. 신고는 6월 1일부터 31일 그렇게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을 하셔서 관할 세무서에 접수를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연말정산 자료 확인을 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아마 접해보셨을 수 있는데요. 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네, 하혜용 님이 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해외 국채도 적용됩니까? 라고 보내주셨어요. 해외 국채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계좌, 국내 증권사 계좌에 있는 거는 대상이 아니고요. 어떤 곳에서 있는 계좌인지가 로케이션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군요. 해외 국채를 미국에 개설한 계좌라든지 이렇게 이제 해외에 있는 계좌에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당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자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산이 어떤 계좌에 있는지가 사실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국내 계좌에 있으면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사실 동일한 해외 국채 같은 경우도 해외 계좌에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사실 이제 납세자분들 입장에서는 신고 자체가 되게 번거로울 수도 있고 또 그렇죠. 깜빡하실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과태료가 또 상당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자산을 해외 주식이나 국채를 해외에 만약에 계좌에 두는 게 아니라 국내에 이전을 하셔도 되면 이제 국내 계좌로 만약에 이체를 해오신다라고 하면 신고 자체의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이런 의무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을 것 지금 같아요. 이제 저희 청취자분께서도 이런 문의를 주셨잖아요. 맞아요. 이 과태료가 사실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 금액 자체의 10%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소득의 10%가 아니라 잔액의 10%이다 보니까 올해 이 사실 과태료가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20%까지 최대 있다가 10%로 좀 절반으로 인하가 되었는데도 만약에 10억 원의 해외금융계좌가 있는데 내가 깜빡하고 이런 신고 제도가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네. 하면 10억 원의 10%면 1억 원이죠 과태료가.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편 부담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번소득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잔액 자체에서 내는 그런 거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제 좀 드린 것처럼 혹시 해외 계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의무를 좀 잘 맞습니다. 알아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혹시 해외 계좌 있으면 이제 국내로 오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이게 매년 신고하는 거다 보니까 혹시라도 깜빡하셨다라고 하면 이게 매년 잔액에 대해서 과태료니까 이게 더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혹시 있을까요? 네. 혹시나 이제 해외에 있는 계좌는 이게 단독 명의가 아니라 또 이제 부부끼리 공동 명의거나 이런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도 만약에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만약에 6억 원 정도 잔액이 있다 하면 인별로 따지면 5억 원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셔도 이제 지분율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6억 원이면 5억 원을 넘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또 신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월감 세금 시간 오늘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해외 투자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삼성증권 텍스센터 김예나 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에어컨이었습니다. 4791님, 0376님,
에어컨 보내주셨고요. 5814님 에어컨 요즘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필수인데 사용 전 점검 필수 기억하겠습니다. 2828님 에어컨 모두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네, 오늘 제주도에 이어서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